이준석 후보의 그 지지율이 10%가 넘느냐 안 넘느냐가 이제 관심사였는데 결국 넘지를 못했죠. 일단 갈라치기 정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득표율의 요인인 건 맞아요. 갈라치기 한다라는 건 혐오하고 증오거든요. 근데 이거만큼 강렬한 감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 젠더 갈라치기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노인 갈라치기래요. 무인 승차하는 거 뭐 이런 거라 한다라든지. 그 세 번째가 장애인 갈라치기 하고 김재섭 의원도 그런 법안 내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공삼공 여성들, 특히 여성들 표는 한 자리가 안 나와요. 약간 여성 혐오 사이트에 있는 그 사람들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유권자의 절반이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또 요즘 보니까 투표율도 높아요. 이 사람들 몽땅 다 적으로 돌려놓고서 어떻게 보편 정당을 지향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좌절감, 감정을 해소하는 쪽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정치적 효능감이 있는 거고 그걸 표를 얻는 거잖아요. 그건 정치인이 할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단지 이것만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8%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나왔다라는 것은 뭐가 있는 거냐면, 내가 볼 때는 젊은 세대의 이해와 감정을 제대로 대변하는 후보다, 이런 평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젊은 세대들의 욕망을 갖다 제대로 대변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포퓰리즘식으로 대변해가지고 저 노땅들한테 우리가 퍼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한 방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또 그 반사표를 얻으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가 민주당이 이겼지만 사실 보수의 승리라고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아젠다라든지 이것도 다 보수가 됐습니다. 진보적 의지가 완벽하게 실종됐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사실 그렇게 좀 변해가는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헤게모니를 갖다 그들을 설득을 해서 끌고 나가는 그런 헤게모니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걸 좀 고민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준석 후보의 그 지지율이 10%가 넘느냐 안 넘느냐가 이제 그 관심사였는데 결국 넘지를 못했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김문수 후보를 갈아치기 위해서 당내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분이 호감도가 착 올라가 버린 그것 때문에 아마 손해본 측면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문제가 됐던 3차 토론에서 그 발언 이후에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계속 해명하고 수비하는 쪽으로 틀어선 게 이제 10%를 넘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됐다고 보고요. 저는 뭐 늘 하던 얘기입니다. 오늘 또 반복하는데, 이번에도 그게 이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갈라치기 정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득표율의 요인인 건 맞아요. 그리고 특정한 이렇게 소수 정당일 땐 갈라치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입니다. 땅땅땅땅. 왜냐, 갈라치기 한다라는 건 혐오하고 증오거든요. 근데 이거만큼 강렬한 감정은 없습니다. 그걸 이용하게 되면 특정한 일정한 집단, 일정한 퍼센티지의 유권자들을 결속할 수는 있거든요. 큰 정당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작은 정당에서는 그거라도 어딥니까? 그 표가 어딥니까?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좀 해왔고요. 그럼 보게 되니까 남성, 여성 젠더 갈라치기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노인 갈라치기래요. 노인들 무인 승차하는 거 뭐 이런 거라 한다라든지. 그 세 번째가 장애인 갈라치기 하고 김재섭 의원도 그런 법안 내지 마세요. 그런 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인 이런 식이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소수자들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포퓰리즘적인 거고, 어떤 특정한 계층에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 되게 많은 경우에 약간 좌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게 되면은 문제 해결을 못 하는 데 대한 좌절감을 갖다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좌절감, 감정을 해소하는 쪽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정치적 효능감이 있는 거고 그걸 표를 얻는 거잖아요. 그건 정치인이 할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고, 일단은 소수 정당일 때는 그게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효과적일지 몰라도 보편 정당에서 커나가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단지 이것만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8%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나왔다라는 것은 뭐가 있는 거냐면, 내가 볼 때는 그 젊은 세대의 이해와 감정을 제대로 대변하는 후보다, 이런 평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세대 변화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보수는 지금 7080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수 이른바 민주당은 이제 5060, 4050에서 60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이 딱 절반이 됐습니다. 60세 세대가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세대는 사실 산업화 세대잖아요. 근데 그 산업화 세대가 업적이 있고 그들이 남긴 문제점들을 해소한 게 두 번째 이제 민주화 세력이고, 그게 이제 5060들이란 말이에요. 450, 60이란 말이죠. 그 사람은 정치적 민주화 했고, 두 번째 뭐 했습니까? 경제적 민주화에서 어느 정도 복지 문제 이런 걸, 그러니까 산업화가 남겨놓은 급속한 산업화가 나온 독재 문제와 빈부격차 문제 어느 정도 해결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2030 세대는 이거 산업화 사회가 아니라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거든요.
정보화 사회고 탈산업화, 산업화 이후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경제 민주화, 민주화운동 이거는 역사책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냥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복지 이게 부담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담으로 나오는 거고 자기들이 치료할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지금 요번 대선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왔거든요. 합치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선거가 민주당이 이겼지만 사실 보수의 승리라고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아젠다라든지 이것도 다 보수가 됐습니다. 민주당 아젠다라든지 몽땅 다 보수가 됐고 뭐 젠더 문제 뭡니까 성소수자 문제 이런 진보적 의제 완벽하게 실종됐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사실 그렇게 좀 변해가는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30은 이 산업화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이걸 갖고 있고 그들이 이번에 새로운 유권자로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그 젊은 세대들의 욕망을 갖다 제대로 대변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포퓰리즘식으로 대변해가지고 저 노땅들한테 우리가 퍼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의 그 방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또 그 반사표를 얻으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지금 여기서 끝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보수의 보수의 대안이 되고 싶으면은 지금 뭐 제3당이고 아주 작은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국힘을 제쳐버리고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보편 정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진 쉽게 말하면 특정 정당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공상공 여성들, 특히 여성들 표는 한 자리가 안 나와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예컨대 2030 남성들,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여성 혐오 사이트에 있는 그 사람들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아니, 유권자의 절반이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또 요즘 보니까 투표율도 높아요. 이 사람들 몽땅 다 적으로 돌려놓고서 어떻게 보편 정당을 지향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힘에서는 한 가지는 뭐냐면 국힘이 저거 변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저 사람들 변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번에도 원내 선거 딱 한 거 보니까 아유 저 당은 일단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대표를 갖다 설사 또 예컨대 친한 개를 뽑거나 누구나 뽑으면 뭐 합니까? 내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멀쩡하게 뽑은 대표 이준석 내쳤죠. 한동훈 내쳤죠. 김기현 앉혔다 또 내치고. 지들 마음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당이 그나마 개혁신당에게는 저당의 상태가 상당히 뭐랄까. 바람직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난 두 가지 대안이 있다고 봐요. 아예 제껴버리는 거. 그러니까 국민들이 딱 볼 때 아유 저 당은 안 되는구나. 완전히 포기하게 될 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다시 들어가서 그 국힘 내의 개혁적인 세력들하고 같이 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 60, 70, 80이 갖고 있는 권력들 그다음에 TK 의원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수도권 민심이고 이거 신경 안 쓰거든요. 공천이고 당선인 사람들이니까 민심이 굉장히 둔감한 사람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민심하고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로부터 뭘 뺏어오는 겁니까? 헤게모니를 뺏어가지고 당에서 정말 당을 갖다 개혁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대 정당 구조 속에서 제3당으로 살아남는다라는 게 저도 한 20년 넘게 그런 당 지지해봤지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옵션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보수가 좀 갈라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TK 보수하고 이제 강남 보수가 좀 갈라진 거예요. 이게. 강남 보수가 좀 갈라진 거고 또 보수가 또 뭘로 갈라졌냐면 70, 80 보수하고 2030 보수가 갈라졌습니다. 70, 80 보수는 이제 안보, 이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2030들은 뭐냐면은 어떤 거냐면은 아까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느냐? 아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세대이고 능력주의 이런 쪽이에요. 능력주의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굉장히 신자유주의자들 그냥 타고난 신자유주의자들이거든요. 이 세대들하고는 이런 시장에 완전 시장주의 보수하고 안보 보수하고 이거 또 정서의 골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어떻게 붙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번 그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정면 돌파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수층들도 어느 정도 전략적 선택을 할 만한 여유는 그런 유연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해가지고 어쨌든 헤게모니를 갖다 그들을 설득을 해서 접속을 해서 그들과 연락을 하고 연결을 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끌고 나가는 그런 헤게모니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걸 좀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진종호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